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홍사나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스텔라의 Ashes.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여성들의 워너비 화장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의류부터 가방, 구두 등 패션 부문부터 코스메틱 부문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자는 천재적인 디자인 실력을 갖춘 데다가 아주 어린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부순 천재라는 점에서도 유명한데요. 여성들에게 바지 정장을 처음으로 입게 하고 흑인 모델을 처음으로 런웨이에 세우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모델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입기 위해서는 얇고 긴 다리가 준비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패션의 역사에 수많은 최초를 남긴 레전드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꼼데가르송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생로랑인데요. 생로랑의 창시자 이브 마티유 생로랑은 1946년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오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어머니가 보시던 패션 잡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11살이 되던 1947년 연극 아내들의 학교를 보게 됐는데 작은 정원과 침실, 샹들리에 등으로 구성된 무대 세트와 섬세한 고전 의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으며 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됩니다. 17살이던 입생로랑은 종이로 자신만의 오트쿠티르, 즉 고급 맞춤복을 만들게 됩니다. 어머니가 보던 패션 잡지에서 좋아하는 모델의 실루엣을 가위로 오려낸 뒤 잉크와 수채화 물감으로 직접 종이옷을 만들고 모델들에게 입히며 종이집에 옷장을 채워나갔습니다. 입생로랑은 이 종이집을 이브 마티유 생로랑 오트쿠티르 플레이스 방 돔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드레스와 옷을 몰래 잘라 자신의 모델 인형들에게 입힐 옷을 만들며 인형 패션쇼 놀이를 즐겼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어렸을 적부터 패션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남달랐는데요. 17살이던 입생로랑은 그동안 그렸던 코트, 드레스, 수트 등의 디자인 스케치를 국제 양모 사무국의 디자인 콘테스트에 출품하게 됩니다. 이 대회엔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스찬 디올, 위베르드 지방시 등이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입생로랑은 무려 3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보그 편집장인 미셸 드 브루노프를 만나게 되는데 입생로랑의 재능을 눈여겨본 그는 그 이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디자인과 재단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던 입생로랑은
파리 의상조합에 입학하는데 지루한 정규 디자인 수업에 실망하여 3개월 만에 자퇴하게 되고 다시 국제항모 사무국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여하면서 1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5년 입생로랑은 보그 편집장 미셸 드 브루노프를 만나 자신의 새로운 스케치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스케치를 본 미셸은 깜짝 놀랍니다. 입생로랑의 스케치가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크리스찬 디올의 디자인과 엄청나게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셸은 곧장 입생로랑을 크리스찬 디올에게 소개해 줍니다. 크리스찬 디올도 입생로랑의 스케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로 채용했습니다. 1957년에는 디올의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35벌이나 되는 의상을 입생로랑이 디자인하며 디올의 가장 신뢰받는 디자이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해 10월 크리스찬 디올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당시 21살이던 입생로랑은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브랜드 생로랑. 노래 하나 듣고 마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박재범의 몸매. 디올의 주 고객층은 보수적인 상류층 중년들이었습니다. 입생로랑은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 디자인을 선보이며 점점 더 찬사를 받게 되는데 1958년 1월 디올에서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 트라페즈 드레스를 선보이며 극찬을 받고 이란 왕비의 웨딩드레스도 디자인하는 등 2년 동안 아주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입생로랑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디올 의상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거리 속 생생한 젊은이들에게 눈길이 간 것이죠. 입생로랑은 안 쓰던 특이한 소재로 새로운 옷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당연히 기존 고객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디올의 소유주였던 마르셀 부상은 입생로랑에게 군 입대를 권하게 되고 입생로랑은 그동안 미루고 있던 군 입대를 합니다. 입대한 뒤 알제리 전쟁에 나가게 된 입생로랑은 신경쇠약의 이유로 20여일 만에 전역합니다. 그 사이 디올에는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가 뽑히면서 자연스럽게 입생로랑은 디올과 작별하게 되는데요. 당시 입생로랑 곁에는 연인인 피에르 베르제가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1961년 이브 생로랑의 이름을 딴 브랜드 입생로랑을 론칭하게 됩니다. 입생로랑은 보수적인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남성복의 구조와 착용감을 여성옷에도 부여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패션 산업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여성복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이 우아하고 저렴한 옷을 입기를 원했고 그렇게 1966년 기성복 브랜드인 생로랑 리브고시 라인을 론칭하며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고가의 디자이너 옷을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지 못하고 여성미를 강조하는 옷들을 입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입생로랑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관습과 규제에 억압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스모킹 재킷이라고도 불리던 르 스모킹은 원래 담배 냄새로부터 옷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실에서 착용하는 남성들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생로랑은 이 턱시도를 여성의 몸에 맞도록 재구성하며 르 스모킹 룩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성이 착용하던 의복에서 영감을 받고 사파리 재킷을 만들고 남성 조종사들이 착용하던 옷을 여성을 위한 점프슈트로 선원들의 재킷, 농부들의 셔츠, 어부의 방수복 등 남성들의 옷을 여성을 위한 옷으로 제작하며 여성들에게 활동성과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옷들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생로랑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에게 바지 정장, 턱시도를 입게 했다는 사실이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옷차림을 창조했고 그럼으로써 나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되낸다.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생로랑과 꼼데가르송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꼼데가르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트에 눈 두 개가 달린 로고를 아시나요?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어디서 한 번쯤 보았을 너무나도 유명한 로고죠.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로고가 꼼데가르송의 브랜드 로고라는 것도 아시겠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트와 펜의 꼼데가르송은 진짜 꼼데가르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트와 펜을 시그니처로 하는 브랜드의 정식 이름은 플레이 꼼데가르송입니다. 플레이 꼼데가르송은 꼼데가르송의 수많은 라인업 중에서 웨어러블하고 캐주얼하며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라인이라고 해요. 이미 충분히 비싼데 가장 저렴한 라인이라니 조금 충격적이게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꼼데가르송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꼼데가르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데가르송의 설립자 레이 가와쿠보는 게이오 대학에서 미술과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가장 큰 섬유화학 기업인 아사히 카세이의 마케팅 부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주 업무는 텔레비전과 지면 광고물을 제작하는 일로 섬유 소재의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어요.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지만 옷을 직접 만들고 싶었던 그녀는 1973년 마침내 그녀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꼼데가르송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꼼데가르송은 프랑스어로 소년들 같은 이라는 뜻으로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듯 하지만 단지 프랑스어의 어감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와쿠보는 정규 패션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스스로 만들어온 미적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판매하는 매장의 디자인도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모든 매장을 갤러리와 같은 예술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꼼데가르송을 일본 내에서 성공시킨 가와쿠보는 4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파리 진출인데요. 가와쿠보는 파리 패션쇼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줍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 꼼데가르송.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보러 갈까요? 벨리의 Like 1999. 1982년 당시 파리에서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브닝 드레스가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가와쿠보가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선보인 레이스 스웨터는 이러한 유행의 반항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멀쩡한 옷에 구멍을 내고 찢는 데다가 옷감을 뒤틀고 주름을 잡고 여러 옷을 잘라 서로 이어붙이는 등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패션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꼼데가르송의 옷을 일본 노숙자 패션, 히로시마 쇼크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가와쿠보는 그러한 혹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을 고수했는데요. 그러자 점점 꼼데가르송의 디자인은 하나의 새로운 패션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꼼데가르송의 컬렉션을 평할 때 추의 미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와쿠보는 꼼데가르송이 특정하게 정해진 이미지를 갖는 걸 거부했는데요. 그녀는 이전의 컨셉에 구애받지 않고 늘 형식을 깨고자 노력했습니다. 1997년 일명 럼스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꼼데가르송의 SS 컬렉션은 과장된 패딩 조형물을 신체 부위에 위치시켜 몸의 형태를 왜곡했습니다. 가와쿠보는 디자인 초기부터 대량 생산된 옷감의 획일성을 경계했는데요. 그녀는 직접 직물을 디자인하고 수공예적인 기술이나 최신 테크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직물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가와쿠보는 패션이 늘 미완성의 상태로 끝나는 동시에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녀는 유행을 타지 않는 독창적이고 자유분방한 디자인을 지향했고, 실험적인 소재와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꼼데가르송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대중적인 라인인 꼼데가르송 플레이를 중심으로 시그니처 상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컨버스와 협업한 척 테일러 올스타 콜라보 제품입니다. 척 테일러는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의 이름에서 차용된 신발 제품인데요. 컨버스의 아이코닉한 모델에 꼼데가르송의 귀여운 로고를 플레이하여 협업한 제품으로 올스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 출시됐습니다. 컨버스는 자유로움의 표상이 되어 현재까지 시대의 아이콘으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앞서 생로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잠깐 들려드렸던 브랜드인데요. 샤넬의 앰베서더가 GD와 제니라면 이 브랜드의 앰베서더는 블랙핑크의 지수가 있죠. 또 이 브랜드의 남성복 라인은 BTS의 월드 투어를 위해서 브랜드 사상 최초로 투어 의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실제로 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죠. 그리고 남성들에게 최초로 스키니진을 입게 만든 브랜드이자 대한항공의 승무원 유니폼과도 연관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2020년 상반기에 나이키 조던과 협업을 해서 전 세계 8,500켤레만 내놓은 운동화가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새 신발도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리셀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프랑스 패션의 매출 절반 이상이 이 브랜드에서 나올 정도로 그 시대의 패션을 이끌었는데요. 그렇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내가 몰랐던 입생로랑과 꼼데가르송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목요일 저녁 6시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핑크의 프리티 세비지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혜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도은성, 진행의 저는 홍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